여기 1페이지를 보시면 펴놓고요. 그러니까 큰 틀을 좀 해볼게요.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는 시장의 논리적 구조로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부동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다 라고 정의했고, 이 결정된 가격은 수요 공급에 다시 영향을 주기도 하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네 글자로 자원 배분 기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틀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 부동산 수요 공급이 뭔지 개념을 정리했고요. 그 부동산 수요 공급이 일반 재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특징을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랬으니까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죠. 그 원인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 원인들을 알아야만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과 양의 변화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 틀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던 것처럼 수요 공급이 뭡니까? 라고 하면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가 아니죠. 사고 싶은 욕구를 수요, 팔고 싶은 욕구를 공급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경제학에서 이 수요 공급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일정 기간을 명시한다는 유량만 따진다고 했는데, 부동산은 일정한 시점도 있다라 했죠. 일점의 시장에 해당하는 게 뭐다? 절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명시하면 유량, 1월 1일 현재 이렇게 명시하면 시점이죠. 그 절량이다. 유량은 플로우다라고 했고 절량은 스톡이다. 그래서 경제지표도 이렇게 기간을 명시하는 건 유량지표, 시점을 명시하는 건 절량지표라고 해서 이걸 물어보는 건 절대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가시게 되면 어차피 다 공부를 했던 사항인데요. 테마 1번에 가시면 수요 공급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유량과 절량을 보는 건데요. 유량이란 말이 일정 기간이라고 했죠.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이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시간 개념이 있죠. 박스 안에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만, 절량은 일정한 시점이다. 그럼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명시하면 절량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제지표도요, 간에 보시면 다시 확인합니다. 한 달 동안에 벌어들이는 소득, 급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 달 동안이니까 소득, 급여, 가령 임대사업자의 월 임대료 수입, 같은 표현으로 투자자의 순영업 소득, 기업의 단기 순이익, 거래량도. 자, 1사분기가 뭡니까? 1사분기가 1사분기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니까 거래량도 기간을 명시하는 유량지표. 핵심은 거기에 신규주택 공급량이 핵심이었죠. 신규주택 공급량을 유량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일정한 뭐가 필요하세요? 생산기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주택 공급량을 유량지표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럼 현재 나와 있는 주택,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거죠. 일정 시점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양은 유량이 아니고 무엇이다? 절량.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공급량을 절량지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꾸 유량과 절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그 아래 보시면 부채 서비스라고 나오죠. 용어 정리해야 됩니다. 빚을 내서 해마다 갚아야 할 금액, 매 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을 부채 서비스, 원리금은 기간을 명시한 거니까 유량 지표가 됐고, 또 아래 내려가면 이제 똑같은 표현이네요. 연간이니까 1년 동안이죠. 연간 이자 비용. 맨 끝에 뭐 나옵니까? 이거 볼게요. 자, 그래서 아직 그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시험에 투자론에서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개념을 가지고 시험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요. 대차대조표가 뭡니까? 라고 하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일정한 표에 기록합니다. 가령 이런 얘기예요. 12월 31일부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기록한 표를 뭐라고 한다? 대차대조표다. 자, 그러면 대차대조표가요, 왼쪽에는 차변이라고 씁니다.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쓸 건데요. 응가가 아니고 왼쪽은 뭐라고 하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인데요. 왼쪽에는 자산을 기록합니다.
그럼 대변에는 자본과 부채를 기록을 해요.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또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자기 자본이에요. 자본이 뭐다? 자기 자본이다. 가령 내 돈 2억 드리고요. 융자금 3억을 가져왔으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5억으로 그럼 기계를 구입했으면 기계가 5억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똔똔이 이퀄이 되는 것을 기업의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후에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복잡하니까요. 자본이 뭐다?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했냐면 이렇게 자본, 부채, 자산의 개념도 12월 30일을 보로 일정한 시점 명시했죠. 이것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시점을 명시한 무슨 지표다? 절양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차대조표를 12월 30일을 보로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일정한 시점이죠. 일정 시점을 명시했으니까 대차대조표도 무슨 지표다? 절양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 안에 들어있는 자본, 부채, 자산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절양 지표에 해당하더라. 자, 이거 한번 들어봤어요. 자, 가령 기업의 순자산 가치라고 해봅시다. 순자산 가치는 또 순이란 말이 나왔네요. 순은 뺀다 그랬죠. 이걸 써볼게요. 쓰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건데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산, 부채, 가치는 전부 다 시점을 명시하는 무슨 지표다? 절양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놈과 비교되는 게 기업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니까 1년 동안이에요. 자, 1년 동안에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을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뭐라고 쓴다? 손익. 이게 손실과 이익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1년 동안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확정하는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는 않더라도 대차대조표는 12월 30일을 작성했으니까 절양지표,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의 현금 흐름이니까 유량지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 안에 보시면 있어요. 다시 표 안에 보시게 되면 유량지표 맨 끝에 뭐 보이나요?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럼 오른쪽에 절양지표 가시면 맨 끝에 뭐가 나와요? 대차대조표. 그 안에 뭐 보입니까? 자산, 부채가 보이죠. 이게 전부 다 뭐다? 절양지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이 표가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투자론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내 돈 2억, 융자금 3억이면 5억이죠. 5억으로 기계에 매입하면 기계가 얼마? 5.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되는 것이 기업의 대차대조표인 거니까 자산, 자본, 부채도 시점을 명시하는 절양지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있는 인구, 부동산 가격, 매각대금, 기존 주택 공급량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절양지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필수로 꼭 정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표의 종류는 지금 당장 숙지는 아니 되더라도 시험 목전에 가면 여러분이 꼭 숙지를 분명히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1번 유량과 절량을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일정 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이 향했어요. 그럼 기간의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갔더니 유량의 공급량 맞죠? 그렇습니까? 기간이란 말이 유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유량의 공급량이다. 2번은 바꿔놨어요. 앞뒤를. 2번은 유량의 수요량을 정리를 했죠. 역시 유량은 뭐다? 일정, 기간. 그러면 수요는 구매하고자 사고 싶은 욕구라고 그랬죠. 역시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사람들이 보유란 말이 보입니까? 보유 동그라미 치고 이퀄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그래서 1번, 2번을 잘 구분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오면 유량과 절량이란 말이 구분이 돼야 되죠. 이게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고 다시 또 수요하고 공급이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 절량은 일정한 시점. 그러면 구매하고자 하는 양, 이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나는 거니까 1번, 2번 지문을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그럼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 양이다. 이미 나와 있는 양이죠. 그럼 존재하는 양이니까 저량은 맞네. 어디가 있어요? 일정 시점. 그럼 저량은 맞는데 이걸 수요량이라고 쓰면 안 되죠.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되는데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일정한 시점에 시장에 뭐 하는 양이죠? 존재하는 양.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양이니까 저량에 존재하는 양, 공급량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또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일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다라고 하면 이제 표현이 바뀌었죠. 다시 일정 시점이 뭡니까? 저량이다. 그럼 저량은 맞고요. 여기 보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저량에 얘는 수요량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굉장히 자신감이 확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시 유량과 저량이 구분이 돼야 되고 수요와 공급이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 무엇입니까?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양이다. 그래서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3번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요. 1번의 답은 3번이 됐고 나머지 지금 보겠습니다. 4번 현재라고 다 출발했죠. 현재 동그라미. 현재라고 명시하는 순간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입니다. 자, A 지역에 총 5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답니다. 밑줄 쫙 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것 가지고 해석합시다. 현재 50만 채가 존재하니 저량의 공급량 몇 채? 50만 채예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이 중에서 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했죠. 근데 그 지문과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관계없이 저량 공급량 얼마이다? 50만 채다. 자,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물량이 50만 채니까 저량의 공급량은 50만 채가 맞고 이 중에 만 채가 공가라고 돼 있죠. 만 채가. 공가가 뭡니까? 빈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사람들이 49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49만 채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한 양이 된 거니까 49만 채가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거기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가세요. 50만 채 중에 만 채 공가죠. 그렇습니까? 만 채가 빈집이 49만 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저량의 수요량은 얼마다? 49만 채다. 답은 맞습니다. 저량의 공급량은 50만 채이고 만 채가 공가이므로 저량의 수요량은 49만 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미 나와 있는 게 얼마라고요? 50만 채. 그 중에 만 채가 공가, 빈집. 그러면 현재 사람들이 얼마 보유하고 있어요? 49만 채. 그래서 저량의 수요량은 49만 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의 당기 순이익. 순이익이란 말이 보이죠? 이익.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량. 기간이 필요했고요. 연간 이자 비용은 유량 지표이고 끊고 그럼 인구, 자산, 부동산 가격 이퀄 가치는 시점을 명시하는 저량 지표가 되겠다. 이걸 답을 하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를 이대로 정리를 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이에 준해서 여러분이 잘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대개 문제는 이런 식이었어요. 박스를 주고 경제 지표를 섞어주고 나서 다음 중 유량 지표를 선택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 표현 그대로 유량의 공급량이란 유량의 수요량이란 저량의 공급량 저량이란 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 정의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장에 1번에 관계된 내용은 해마다 물어본다 생각하고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2번을 물어본다. 부동산의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화가 아니고 부동산 수요 공급에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 물어봤어요. 1번 부동산은 고가성이 했죠. 고가성이 뭔가요? 비싸다. 그러면 살 능력이 안 되면 가격이 하락해도 제때 구매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기본 정의하겠습니다. 기본 논리였어요. 자, 정의해보고 갈게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합니까?
감소한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하더라? 요건 기본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는 가격을 지불하고 본인의 효용으로 행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 현상을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고 했죠. 이게 수요 법칙 아니에요. 그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건 공급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격과 공급량이 동일한 방향이죠. 동일한 방향 가는 이유는 공급자는 상품 팔아서 이윤 극대화의 목적이 있다. 이게 몸이 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느냐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야 되죠. 이게 수요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주택은 고가성의 특징이 있죠. 그럼 살 능력이 안 되면 수요에 동참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양 변화가 적지요. 부동산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주택은 내구성의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용어 정의를 해야 되죠. 내구성이란 사용 수명이 길다. 자, 그러니까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쓴다고 했으니 가격이 하락해도 역시 수요는 제때 늘어나지 못한다. 비탄력적이다. 개별성은 뭡니까? 동일한 재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부동산이 없으니 설사 가격에도 수요량이 제때 늘어나지 못한다.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적어서 부동산 수요는 뭐다? 비탄력.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류로 외웠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문 법규에 그래서 부동산의 고가성, 내구성, 개별성 등은 부동산 수요를 일반 재화와 달리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양 변화가 적다. 다시 풀어가면 수요 법칙이 원활하게 작동되지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2번 볼게요. 부동산은 역시 또 내구성 동그라미. 내구성은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를 공급자로 전환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 내구성 또 나왔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주택을 소유하다가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언제든지 공급자로 전환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와 달리 수요를 하게 되면 재화가 소멸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를 바꿨으면 비소멸성 수요라는 얘기예요. 일반 재화, 분필은 제가 사용하면 소멸해버리죠. 그렇습니까? 토지는 영속성, 건물은 내구성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공급자로 전환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표현 줄이니까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로 하여금 공급자로 전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쓸게요. 비소멸성 수요를 써주고요. 자, 그래서 이 내구성, 영속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재고 시장입니다. 재고 시장 혹은 절양 시장을 발달하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재고 절양 시장이 발달한 이유 뭐 때문에? 영속성과 내구성. 요거 공감하십니까? 내가 부동산을 이용을 하다가요. 아파트 내가 살다가 아파트 가격 오르면 팔아주세요라고 공급자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 재화는 제가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소멸해버리는 건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절양 재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수요 공급이 일반 재화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에 대한 복귀다. 자,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게 공급 법칙이죠. 이 볼게요. 자, 그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내어놨던 매물을 금방 없앨 수 있나요? 나와 있는 물량이 절량이라 그랬죠. 그 절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절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집값이 내려가면 그 양을 줄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역시 가격에 대해서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상승해도 신규 공급은 제때 못 늘어나죠. 양변화 적죠. 비탄력적. 지금 이걸 다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부동산 수요 공급이나 가격에 대해서 모두 양 변화가 적어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고 갈게요. 종전에 뭐라 그랬냐면 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공급량은 뭐하고 이건 뭐라고 읽었는데 자원 배분 기능인데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 자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은 제때 늘어나지 못한다.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한다 그랬죠. 하락해도 수요량은 제때 늘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그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된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해서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 이런 표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완전한 시장이므로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 다시 물어봅시다.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가 뭔 얘기예요? 여기 보고 읽어야 되죠. 가격 기구가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1번, 2번 지문이었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토지는 부증성 동그라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리적, 절대적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 돼. 밑에 그래프 볼게요. 따로 안 그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네요. 종축 가격에 대해서 횡축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상승해도 양을 늘릴 수는 없고 하락에도 양을 줄일 수가 없는 거니까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전혀 없다. 완전 비탄력적.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성 하시면 안 돼. 부증성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었고 그려봤더니 수직선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럼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떤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죠? 자,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토지 용도 전환이죠. 공유 수면 매립한 것도 무슨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다. 그래서 이질적 재화를 동질화 시켜서 토지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 용도적 공급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해서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농지를 택지로 해 용도 전환이 가능하죠. 그럼 택지 가격이 하락하면 용도적 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세 점을 연결하면 우상향하는 게 만들어졌죠. 경제적 공급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하더라. 물리적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었습니다만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제적 공급을 바로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S2, S3 기울기 급하고 완만하죠. 그럼 동일 P0 수준에서 양을 비교하자 했습니다. S2의 양은 이때만큼 3는 이때만큼이죠. 양변화 많은 것을 탄력적, 양변화 적은 거 비탄력적. 자, 그래서 이걸 왜 공부한다 했냐면 용도적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단기에는 늘리기가 제한돼.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에는 공급은 탄력적이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농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자본과 노동은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에는 가용 생산 요소 투입이 어려우니까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서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에는 투입이 가능하므로 장기의 공급은 탄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규제가 많아지면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죠. 읽어야 됩니다.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의 공급은 탄력적이다. 자, 다시 물어보는 이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공부했죠. 이게 공급법칙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완전 비탄력적.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지 않느냐. 대신 조건이 붙어야 되죠. 가용 생산 요소 투입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단기에는 공급은 비탄력, 장기의 공급은 탄력적이다. 장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히게 하자랬어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나, 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공급을 적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양변화가 적으니까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다는 얘기입니다. 혼동될 지문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좀 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4번 지문 확인합니다. 그럼 토지의 집약적 이용. 자, 오늘 수업 들어봤습니다. 집약적 이용이 뭐든가요? 집약적이란 단위 면적에 자본을 많이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집약적. 그럼 집약적 이용도 용도 전환과 달리 하면 안 되죠. 토지 서비스의 경제적 공급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잘못됐습니다. 답이 4번. 수업 시간에 말하는 공급은 전부 다 뭐다? 용도적 혹은 경제적 공급이다. 그걸 외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집약적 이용이나 혹은 용도의 전환, 공유 수면 매립, 이게 전부 다 무슨 공급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제적 공급으로 볼 수가 있다. 답은 찾기는 쉬웠을 겁니다. 답이 4번이 되었고요. 5번 봅시다.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각 임대료가 나왔죠. 임대료 가격이에요. 각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기꺼이 공급하려고 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을 연결한 것이다. 잊어버리진 않았죠. 이 봅시다. 자, 가격과 양.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고. 이 연결한 게 뭔데요? 공급곡선. 그러니까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관계를 표현하는 게 공급곡선이고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림 확인할게요. 오른쪽 그래프 확인하세요. 경제적 공급 기억. 단기의 공급은 B. 탄력. 이제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왼쪽에다 점 찍어가지고요. 같은 P0에서 선 쫙 그어보세요. 선을 쫙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어보시면 기울기 급한 거. 단기에는 양 변화가 적을 겁니다. 그럼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다.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의 공급은 탄력적이다.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탄력적이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